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디지털 본부장 최영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매월 지금 디지털 에스텍 관련해서 리서치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로스앵글 그리고 하나자산운용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로스앵글의 김준호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앵글 김준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하나자산운용의 디지털 자산 팀장이죠. 한중섭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 디지털자산팀 한중섭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벌써 한 2번 정도, 한 2달에 걸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배포도 하고 또 이거 생방송을 통해서 고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진행했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다양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살필 수 있는 10가지, 한번 10가지 오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오해나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관련된 보고서는 이미 하나자산운용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크로스앵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저희들 그 첫 번째 오해로 넘어갈까요? 네. 이 변동성이 높아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역할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이 이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 저희들이 과거 데이터들을 좀 봐도 높은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2,100만 개로 제한되는 그 비트코인의 어떤 발행량 그리고 지금 채굴을 통해서 지금 반감기가 한 3차례까지 왔지만 여전히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또 전통 자산과는 달리 규제나 정부 개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 그 확대에 큰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준우 대표님께서 네네.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차피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태생 자체가 사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그렇죠. 그 철저하게 탈중앙화된 자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정부가 혹은 이제 기존 금융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뭐 환율 같은 경우도 급락화 속에 어떤 방어 조치가 있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애초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 공급량이 이제 2,100만 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친 점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그 비트코인 자체가 그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네.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었지만은 사실상 그 수요가 급증한 측면에서 그것과는 이제 무관하게 그 공급은 계속 일정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렇죠. 예. 또한 그 공급자들이 이제 채굴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들이 얼마나 공급을 어떻게 조절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크게 있는데요. 뭐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어쩌면 기존에 이제 다른 사례, 이제 금이랑 지난번에 저희가 디지털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점점 더 변동성이 잦아들려면 이제 소수 혹은 집단적인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 투자자들이 많아졌을 때 결국에는 그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미국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나서 일종 이제 변동성을 겪다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등장했을 2010년 초반에 비해서 변동성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에 반해서도 또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금이 초창기에 이제 근본이제 폐지하기 이전까지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가 네네. 점차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이 수요층들이 좀 더 다변화되면서 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도 2010년 초창기에 사실은 그 시작을 해서 사실 2017년도까지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지금 보면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네. 좀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네. 혹시 뭐 한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뭐 추가로 설명 주거나 보충하실 게 있나요? 뭐 한 가지 말씀 첨언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이제 비트코인의 주요한 마일스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었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같은데 이제 그 금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 한 7조 달러에서 8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그에 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한 대략 뭐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어떤 시가총액이 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뭐 기존에는 좀 트렌드 세비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위험한 투자자를 즐기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에 이제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서 뭐 다양한 금융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뭐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에서 그 피델리티라는 이제 자산운용사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인데 그렇죠. 네. 뭐 거기도 이제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미래 가격은 뭐 알 수 없겠으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으로 커지고 유동성도 증가를 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고 또 적절한 이제 규제가 마련된다면 과거의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실 또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해왔어요. 결제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네. 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는 소액 결제라던가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결제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 가진 한계성이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부터 여러 가지들이 등장하는 것들은 있으나 여전히 어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커피를 샀을 때 아니면 뭐 장을 보고 나올 때 이럴 때 사용했을 때 저희가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거나 뭐 현금을 쓰면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 비트코인어는 아직은 이제 평균 시간이 뭐 1시간이 넘는 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건 맞지만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생활에서 어떤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결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이제 보관 형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어떤 다른 금융 상품이 나온다거나 하는 형태로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작년 11월에 페이팔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지원을 해줬는데 불과 2달 만에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 그 하루 거래량이 네. 약 이제 2.4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뭐 2,600억 정도의 그 거래량이 나와서 유의미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테슬라에서 이제 뭐 연말부터는 그 비트코인으로 차를 결제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 시스템이나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에서 최우수 수준이라고 봐도 워낙 좋아서 사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맞지만은 그 국제 송금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 뭐 해외 이제 제3국가라고 표현하는 그 금융 서비스나 은행에 대한 접근권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의 결제 수요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의 25% 정도가 벌써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를 희망할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바라보는 것과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또 국제 송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만약에 요즘 뭐 직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송금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중개은행을 거쳐서 뭐 수수료를 4%에서 5%대를 지불을 하고 2주, 3주가 걸려서 송금이 완료되는 그 송금 절차도 복잡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1.3시간 평균으로 걸리는 정도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결제 영역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오해가 해킹에 취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로 오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해가 많은 이유가 이제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이나 이런 이 ICO 광풍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거래소 해킹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PC 자체가 사실 해킹을 당하면서 비밀번호가 또
노출돼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통짜로 다 이게 비트코인이 해킹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조금 좀 자세한 얘기들을 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비트코인의 해킹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탈중앙화되었고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해킹을 아직은 당한 적은 없고요. 네, 네. 2017년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일본에 이제 있었던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사태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낮기도 했지만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그 해킹을 당했었고 그 이후로도 미국, 유럽, 뭐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계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많은 해킹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해킹을 당한 사례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측면에서는 아직 은행이나 일반 그 금융권과 같은 이제 그 보안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해킹을 당했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해킹은 현재까지는 아직 십몇 년이 넘도록 발생은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작년 초에 조금 더 뜨거웠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가 결국 기술적으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면 해킹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현실이 되어서 지금 형태의 비트코인을 공격을 한다면 가능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어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던가 그 주변 환경들도 개선될 수 있는 방향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더 개선되는 방향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킹 자체에서 즉 네.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해킹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을 당한 적은 없다는 점. 네. 그러나 향후에는 사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꾸준히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뭐 다수의 뭐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뭐 그런 직원들의 횡령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죠. 거기 특근법이 이제 통과가 됨으로써 가상자산 이제 거래소들이 조금씩 이제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되고 이제는 뭐 투자자 보호라든지 어떤 양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주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자금 세탁이나 혹은 또 테러나 이런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사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태생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익명성 그런 것들이 좀 불법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왔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준 대표님. 네, 그래서 그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거래액을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그 불법적 용도, 사용 비중에 대한 어떤 추정 데이터를 보면 가장 높았던 게 2019년에 2.1%,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1% 미만대였었고, 네. 그 이후에 2020년대는 오히려 0.3%로 내려가서 전체 비중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달러의 불법 사용 규모는 뭐 당연히 달러 규모 자체가 그렇죠. 워낙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작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비트코인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현재 이제 규제 당국에서 이 불법적 사용이나 추적에 대한 그만큼의 준비라던가 이제 규제 방법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이제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비책이 많이 되어 있는 현금이라던가 이제 뭐 당연히 달러를 포함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부터 그렇죠. 증권사들 다양한 규제 방법과 그걸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각국 정부나 이런 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뭐 엠번방 사태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만약 엠번방 사태 때
이제 그 공범 당사자들이 만약에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 어딘가에서 만나서 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내역을 잡을 수가 없고 그렇죠. 현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만 디지털 자산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건 디지털 상에서 위변조가 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실마리를 찾으면 결국엔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바른 규제와 이거를 그 추적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 불법 자금 세탁 규모를 극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검법이 네, 주는 의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직 이제 뭐 특검법은 올해부터 시행을 이제 오늘부터 시행을 하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기사를 보면 국세청이 네.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의 네. 재산을 네. 찾아가다가 네. 사실 이 가상 자산, 네, 네. 가상 자산을 확인하고 네. 추적해서 사실을 그 세금을 징수한 이런 또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석 팀장님?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어딘가를 은닉하고 있을 때는 사실 그걸 찾아내기 어려운데 이런 가상 자산을 통해서 은닉한 부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특검법을 통해서 또 요새는 이제 특검법이 실행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거래소가 그동안은 실명 확인이라든가 혹은 또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사실은 모호했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불가능할 수 있었으나 이제 한국의 거래소, 이 암호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KYC,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뭐죠? AML이죠. 그 안티머니 런더리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까지도 사실은 모두 다 갖춰야 사실 이게 특검법 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 암호자산,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완비가 되면 오히려 거래의 모든 데이터들을 위변조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이 훨씬 더 네. 지금 이런 불법적 사용을 가능성을 더 줄여갈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서 팀장님 혹시 더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뭐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뭐 첨언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냥 하나 조금 재미있는 사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이제 뭐 미국 그 블록체인 업계의 어떤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건데 그분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FBI 관련된 이제 관계자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뭐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제 그 FBI 관계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반응은 본인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게 오히려 장부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체들의 도움만 받는다면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누가 이걸 갖고 있고 누가 이것들을 자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전혀 이게 그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뭐 국세청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그 뭐 몇 년 전에나 가능했었던 이런 범죄 자금이라든지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탈세라든지 이런 이제 영역들은 점점점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해킹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걸 먼저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해킹이 되는 게 아니라도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결국은 그 소유주의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동일한 게 아닌가요? 혹시 거래소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나요? 이런 질문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혹시 조 대표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거래소들이 보상을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거래소의 정책마다 좀 다르고요. 지금 예전에 그 마운트콕스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너무 해킹 피해 금액이 커서 네. 파산을 하게 됐었지만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일본 혹은 한국 거래소에서 있었던 해킹은 거래소들에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주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결국 해킹이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되는 것과 똑같냐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었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거래소 해킹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이 어떻게 다른지를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요즘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뱅킹을 네. 쓰고 있는 거에서
인터넷 뱅킹 자체가 해킹이 되는 거는 거래소가 해킹되는 것과 비슷하겠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되는 거를 그거에 비교한다면은 저는 정상적으로 비트코인 그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의 어떤 로직이라던가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서 제가 그 비밀번호를 넣더라도 탈취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개인 정보가 다 흘러 들어가게 되고 뭐 그게 마음대로 조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뱅킹 자체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아예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한 번도 이제 해킹이 된 적이 없었던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오해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ESG 관련해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채굴 방식으로 막대한 어떤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사용되는 전기가 뭐 아르헨티나의 뭐 1년 전기 사용과 거의 동일하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이 채굴되는데 생산되는 이런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네. 또 이것이 어떠한 에너지 원으로 사실 생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정말로 에너지 낭비 혹은 환경을 해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오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이제 지폐가 생성되는 그거에서 이제 소모되는 전기 양과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근데 비트코인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먼저 들어가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할 때는 현재는 약 한 39% 정도가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통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캠브리지 센터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주요 마이닝 업체들이 그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를 보고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되는 이유 자체도 마이닝에는 이제 굉장히 대형 서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열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도시 근처에 둘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베리아라든가 뭐 중국 북부, 몽골 뭐 이런 데와 같은 그런 좀 오지 지역에 많이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멀리에서 그 대량 전기를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이제 친환경 형태로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앞으로도 이제 점점 전기 생산 방식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원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하는 석탄 에너지를 줄여가는 것과 같은 앞으로 그런 노력들이 확대되면은 뭐 최소한 그 사용되는 에너지가 그 생산되기 위해서 어떤 그 반환경적인 측면에서 있는 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에너지 채굴 그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한다라는 그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지금 화폐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적인 비용들에 대한 고려가 좀 총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마 다음 때는 훨씬 더 그 부분에 깊게 들어가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 위한 공장부터 그 관리하는 비용,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과 검사하기 위한 인력과 모든 제도들,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금고부터 보안 인력들, 그리고 보안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전체 비용들을 그리고 또 위조 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과 지폐를 생산하고 매년 찍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된다는데 그걸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전기 생산량만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총소유 비용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섯 번째 꼭지는 ESG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네네. 저희들이 좀 조금 더 뎁스 있게 좀 조사를 해서 다음 달에는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수력 발전으로 한 62%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POW 그 사실은 이제 이 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국 쪽 세력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막이 가까이 있는 이 서부 중서부 지역들을 보면 여전히 거기 큰 산사댐이라고 그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어떤 전기 에너지로 많이 채굴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아르헨티나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만큼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전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유지됨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어떤 밸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좀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요거는 다음 달에 한번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 와중에 또 뭐 질문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 또 코팟이라는 분께서 또 답장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전에 이렇게 서로 댓글도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오늘 생동감이 좀 있네요. 6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제 중국의 소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지금 비트코인 마이닝 풀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대형 거래소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후업비라든가 혹은 또 OK 엑스체인지라든가 뭐 중국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중국계 캐네디언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든 또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거래소에도 상당히 이제 중국 관련 또는 범화교 뭐 이런 쪽이 좀 장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팩트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어쨌든 그 중국계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중국인이든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업체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국계 비트코인 풀이라고 하는 게 사실 8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긴 하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특정 그 마이너가 한 50%가 넘는 때가 있었는데 사실 50%가 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위협이 굉장히 크고 그게 만약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었을 때 결국 마이너들도 본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그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요. 80%가 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게 점점 분산이 되고 주체들이 이제 다분화되는 노력들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작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CG라는 곳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때 세계에서 이제 마이닝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일반화가 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게 도입이 많이 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경쟁도 등장을 하면서 좀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거는 기대를 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리스크들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좀 중앙화된 중국 그 마이닝 풀에 중앙화된 것들이 이제 향후에 중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이제 장려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양성화하거나 장려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파운드리 USA 같이 미국 기업들이 이쪽에 마켓 쉐어를 늘려나간다고는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아까 준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 이상이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리스크를 인지하고 뭐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추적하면서 우리가 매월 월간 보고서를 내니까 여기 월간 보고서에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공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올바른 정보와 빠른 정보들을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오해로 넘어갈까요? 다른 코인으로 쉽게 대체될 것이다. 다른 코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핵심 경쟁력은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온 것처럼 희소성 측면과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다라고 하면은 근데 비트코인이 가진 속성은 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 세 가지 속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저는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현재까지 보여준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도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고 도입을 하는지 결국 제일 바뀌기 힘든 게 그 수많은 대중들의 선택과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비트코인이
앞서 우리가 한준석 팀장도 얘기했지만 거의 1,000조 달러를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어떤 시장 볼륨, 네. 그 시장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이고 네. 거의 구글이나 거의 페이스북에 육박하는 네. 정도의 지금 자산 규모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부분을 대체할 만한 네. 코인이 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네.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비트코인을 최근에 구매를 했거나 선택을 하는 은행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렇죠. 테슬라 같은 데서는 비트코인을 그 기관들에서 매집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수많은 개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고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높은 희소성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즉 사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네, 차고 넘치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있고 선택한 개인들은 결국 다시금 그 자산을 강화하는 데 인식이 다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기존 자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을 뒤집을 만큼의 혁신적인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자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섭 팀장님은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오른쪽 차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60% 남짓한 수준이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좀 넘는 수준인데 이제 60%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뭐 특히 이제 17년 때 그때 ICO 열풍이 불었을 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낡았다, 뭐 비트코인은 이제 결제 쓰기는 어렵다, 확장성이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면서 하드포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의 뭐 대항마로 그때 출연을 했었던 뭐 블록체인 2.0이라고 그 마케팅을 했었던 이더리움이나 뭐 아니면 뭐 기타 다른 플랫폼 코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효과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다시 되게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거의 그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제 다른 코인과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30% 중반대까지 17년에서 18년까지 그렇죠, 내려갔는데 이게 좀 지난 몇 년간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 결국에는 비트코인만한 게 없구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내러티브들이 있었지만 디지털 금 이게 이제 금과 유사한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보다 광범위한 이런 지지를 얻음에 따라서 이 시장에 이제 새로운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온 거고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여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취급하기에 좀 불안정하고 좀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는 이제 다른 가상자산 뭐 알트코인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발행한 그런 CBDC와의 경쟁 그 이제 뭐 이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따가 다룰 규제와도 이제 엮일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때 한번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8번째 오해. 내재 가치가 없는 거품이 아니냐. 자, 내재 가치가 정말 없는 거품인가요? 많이 비교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또 말씀하신 내재 가치가 기존에 이제 존재했었던 자산들이나 그 자산 형태에 많이 견주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다라고 하면 기존 자산들이 이제 가진 특성과는 좀 다르게 인플레이션 이제 해치 수단으로서의 어떤 금융 자산 형태로 인식을 하고 그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재 가치라는 게 가치는 결국 그 줄 수 있는 이제 편익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데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시티은행, JP모건, 스카이브리지, UBS 같은 데서는 계속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더 높게 전망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줄 수 있는 해칭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재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식, 혹은 채권, 금이나 뭐 구리, 원유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비해서 그 자산들이 줄 수 있는 해칭 수단으로서의 가치보다
비트코인이 줄 수 있는 어떤 해칭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자산들과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오해로 좀 빠르게 좀 넘어갈까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정부 규제로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중앙은행이나 혹은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소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준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국가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혹은 시장이 훨씬 더 도입 측면에서 초기 단계일수록 훨씬 더 그 강력한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발표를 해 왔었고요. 이는 미국, 한국, 유럽, 일본 모두 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본다면 한국도 2017년, 18년 굉장히 강력했던 정부 기조에서 최근에 이제 변화한 것들은 점점 포용하고 수용하는 형태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적들은 많이 있지만 전적인 금지가 아니라 이제 향후 비트코인을 양립하기 위한 함께 존립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그 전체적으로는 역행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어떤 인구라든가 경제 가능성, 잠재성을 얘기하는 건 크지만 여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저희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보면 매우 초창기 시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주 작았던 시장이 좀 급속도로 최근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2017년, 2018년 초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상황들을 인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뭐 구체적인 상품 측면에서는 뭐 많이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더 그 선두적으로 이걸 도입하고 있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거래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줘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꾸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가 되는 국가들에서는 차츰차츰 이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사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트랜잭션 속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을 많이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의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준우 대표님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한번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확장성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세상에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 같은 걸 비교하면 iOS가 훨씬 더 보안에 강하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해왔었는데 반대로 iOS는 그런 보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장성이나 개방성인 일부 제한을 하면서 폐쇄적인 운영체제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을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확장성의 일부 제약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보안과 탈중앙화라는 거를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비해서 확장성에 대해서는 보안성이나 탈중앙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부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전제고요. 다만 이와 같은 확장성이 이제 그 비트코인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페이팔 같은 곳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라던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기술들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비트코인 본질적으로 모든 거를 다 갖추기보다는 비트코인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을 서비스나 주변 기술 형태로 계속 향상시키고 보완하는 노력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옛날에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옛날 모뎀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네. 예, 지금 그 아까 우리가 비트코인의 확장성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뭔가요? 사실 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예, 두 분이 좀 네.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했었던 영상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좀 포괄적으로 이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지금 얘기하는 한계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비트코인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이제 그 인터넷이 나왔었던 환경도 지금 모뎀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개선이 되어서 크롬과 같은 형태로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온 것도 있고 뭐 모뎀들이 더 진화를 하면서 기기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선이 된 것도 있을 거고 그게 모바일이 나오고 또한 뭐 통신사들에서 주변 이제 기지국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이제 랜선이나 그 전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걸 뭐 할 수 있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칩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자금 투입이 더 많이 돼서 개선 여지가 늘어난다거나 사실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건 없고 인터넷의 성장이란 것도 인터넷의 산업 자체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이제 수많은 이제 뭐 결제 관련 법률 등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비트코인이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주변에 이제 다양한 환경적인 노력들이 갖춰져야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 관련해 가지고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누구인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좀 재밌게 봤던 게 그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그렇죠. 예, 그 밸류가 뭐 1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100조? 되는데 100조. 죄송합니다. 100조 이상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SEC에 이제 상장 신고서를 냈는데 이제 그 다양한 리스크들 중에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밝혀질 경우 우리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체 2,100만 개에서 5%가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원이 밝혀지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이 시장에 이런 것들을 매도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그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비트코인의 리더십이 없는 거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아까 그 한일전 때문에 지금 많이 좀 빠졌다고 얘기했더니 그 JD827님이 한일전보다 훨씬 재밌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 이분은 있잖아요. 저희 방송 끝나면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디지털 전략본부장 최영진이 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금융 셀럽들의 코멘트들로 유동성이 커졌었는데 근래 코멘트들이 나와도 하락세가 지속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좀 나왔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금융 셀럽들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온 건 맞고 근데 이제 다만 그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셀럽들의 코멘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제 금융장 또한 굉장히 활황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 결국 또 비슷한 거는 셀럽들의 이제 코멘트만으로 더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현재 가격대로 또 올라왔었고 또 그러면 이제 더 큰 도입 현황이라던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제 지표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되는 거라서 어차피 뭐 반복적으로 셀럽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도입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로 해서 한 단계 좀 진화를 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보면서 비트코인이 시총 자체도 1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지난 연말 12월부터 거의 한 4개월 정도의 급등한 충분히 우리가 가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기술주와의 어떤 커플링 현상, 동조화 현상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저희가 7시 56분이 돼서 이제 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있는가 볼까요?
직접 소유자들이 커져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거래소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물량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는 준우 대표님이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로스앵글이 이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관련된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사실 초창기 한번 2017년 18년 붐이 있었을 때는 사실 이 시장이 한번 크게 오르고 하락했을 때 단 한 번으로 이게 끝날 건지 아니면 그 하락세를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하락 시장에서의 믿음이 사실 되게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대폭락이라는 사이클을 벌써 비트코인도 뭐 크게 예전부터 보면은 뭐 수십 번이 있었지만 2017년 18년부터 보면은 벌써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것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뭐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한 두세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하락했을 때 그 흔히 보이는 이제 패닉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그 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뭐 파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그거를 얼마치를 샀다라는 것보다는 몇 개를 샀다, 몇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장기 보유 관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서 붙는 형태의 매도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예전만큼의 어떤 순간적인 최근에 뭐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두 차례 폭락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한 번에 한 15% 가까운 이제 하락들이 있었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그런 양상들은 조금 잦아든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데이터를 보면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로는 또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들도 괜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그 자금을 묶어놓거나 맡겨놓는 그 가치 저장 형태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그 팔로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 방송을 한 자료는 저희 댓글을 보시면 하나자산운용 홈페이지 그리고 크로스앵글의 홈페이지 양쪽 모두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URL을 남겨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료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늘 방송한 영상은 편집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맨 마지막 페이지인 31페이지를 보시면 이 크로스앵글과 하나자산운용이 같이 만든 이 보고서에 주로 레퍼런스를 URL 링크를 모두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하나하나 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챙겨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중섭 팀장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